굉장히 전세난 심각하고 또 정부가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 물량을 바로바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전세 관련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38페이지나 돼요. 제가 별 내용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었는데 어쨌든 뭐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좀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하나마다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문은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도자료 가서 보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1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니까 불과 이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때까지 전국 49,000호, 그 중에 절반 정도인 24,000호 정도를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전세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그러니까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뭐 3, 4년 뒤에 일을, 그것도 원활하게 됐을 때의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당장인 전세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급한 것들, 그러니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부터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뭐 이렇게 애들로 표현합니다. 일단 임대차 3법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나, 뭐 저금리라든가 뭐 계절적 요인을 전혀 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여하튼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하튼 간에 결과론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의 공급 확대이며, 이 단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대책을 통해 11만 4천호, 수도권에 7만호 정도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4만 9천호, 수도권 2만 4천호 집중 공급하게 되고, 자,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 거냐면은,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호, 수도권 1만 6천호 정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아있는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서 올해 12월 말에 입주자 모집해서 내년 2월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공 참여형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용적률 완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제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공실, 지금 비어있는 것들 중에서 빨리빨리 해보고 남아있는 것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전세로 돌린다. 월세형이 아니라 전세로 돌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긴 하겠죠. 대신 그만큼의 이제 기존의 LH를 통해서 저렴한 월세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급은 좀 줄어들게 되는데, 당장의 전세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쭉쭉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이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호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겠다. 급하죠. 지금 주택만 갖고 모자라니까 상가나 오피스, 사무실이죠. 사무실,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호텔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개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급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만 하고, 그러나 이 상가나 오피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주거용 어떤 주거 쾌적성과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에 있는 곳은 주거단지가, 주거벨트가 형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만 상가에서 내지는 호텔에서 내지는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택 공급 어떤 총량, 양적인 문제와 플러스 삶의 질적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진 않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럼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 같은 것들도 좀 정부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신축 위주로 공급하겠다. 뭐 매입 약정 방식 같은 거, 이번에 그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에서 개발해서 신축한 것들을 이제 LH가 구입하는 겁니다. 자,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서 LH가 매입하는 매입 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이게 무려 2만 1,000호가 내년까지 공급되는데, 이 순증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순중은 그야말로 없던 것이 생겨나는 공급이죠. 근데 매입 약정 방식은 순중 효과가 안 생긴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입 방식에 대한 기사를 보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은 매입 약정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 건설이 신규 건설을 하죠. 예, 신규 건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뭐 본인들이 직접 뭐 건설임대 사업자라서 임대를 주든 아니면 분양을 하든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건설임대 사업자 거면 순중효과가 전혀 없죠. 어차피 민간에서 임대를 넣거나 LH가 사서 임대를 넣거나 순중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분양하는 케이스, 그럼 분양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실입주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산 다음에 전세를 놓고 투자하는 케이스. 그럼 투자하는 케이스는 어차피 또 역시 전세가 나오는 건데 LH가 놓나 민간이 놓나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실입주자, 실거주자가 들어오는 부분만큼을 LH가 미리 사가지고 전세를 내놓는 거니까 그만큼의 순중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죠, 숫자로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실거주자였던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실거주자들이 집을 못 구하는 만큼 전세 수요로 또 돌아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량 늘어난 만큼 수요자가 고스란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순중 효과가 높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작용은 뭐냐면 지금 신규 건설하는 것들 LH가 다 매입해서 전세로 돌려요. 그러면은 신규 분양 물량이 사라져 버리죠. 신규 분양 물량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다 전세만 놔? 집이 없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택이 희소한 가치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어떤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단독주택 가격이나 오래된 연립주택 가격도 상승합니다. 왜냐? 이 분양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토지는 어떻게 구입해야 돼요? 서울에서는 나대지가 없으니까 오래된 연립이나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빌라 가격이 치솟으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이 치솟으니까 원자재 가격인 토지값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전세를 잡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23번째 대책 나온 것 중에서도 지금 부작용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정부가 이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뭐 공공택지를 구성 공급해주고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뭔진 모르겠지만 뭐 세제 지원 포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신규 건설 어차피 건설에서 계속 신규 건설 하는 애들인데 그거를 이제 민간한테 분양하나 LH 분양하나 임대를 주나 파나 똑같은 건데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할 생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서 건설사가 새롭게 짓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순중 효과를 생길 수는 있겠죠. 과연 그게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줘야 안 하던 사업도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글쎄요. 서울 수도권 중에서 공공택지 부분에 양질의 위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여하튼 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부가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건설사를 신규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순중효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 숫자는 절대로 되기 힘듭니다. 뭐 제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정부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 적극 전환하는 방법. 이거는 주택의 순중 효과는 맞죠. 주택의 순중 효과는 맞는데 그만큼 뭐 다른 것들 상가라든가 오피스 같은 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쪽에 또 하나의 어떤 공급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좀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있는 곳은 주거단지 형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이나 주거 만족도를 얼마나 채워주느냐 주변 인프라 확충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좀 저소득계층 분들은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을 대단히 좋아할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제가 국민 전체적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거는 같은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이번에도 나왔지만 확고합니다. 전세 수요가 많다고 이 사람들을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글쎄요, 내 집 마련 하지 말고 그냥 오랫동안 공공주택에 살아라. 대신에 우리 공공주택을 아주 질 좋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인데, 예, 이건 해석에 따라 좀 관점이 틀리겠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는 뭐 임대주택 방법보다는 각자의 어떤 개인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부동산 안정화에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전 지원 방안이에요. 처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 동향 나오는데, 동향 부분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향 뭐 알잖아요. 지금 전세가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치적으로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동향은 그렇게 넘어가고, 공급 동향도 정부의 말은 공급이 크게 이제 예년보다 나쁘진 않았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지난 과거가 어떻게 됐던 간에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세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한 게 저금리입니다. 저금리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더 많이 빌려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수요자들도 조금 더 많이 빌리고 싶죠. 더 많이 빌려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적인 작용, 뭐 이건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영향력이 임대차 3법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률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9월달 8월 기존 이런 것들이 전세 부분이 57.2, 58.2 정도에서 61.1 정도로 많은 3명 중에 2명이 이제 계약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월세도 59% 수준에서 67% 정도로 이제 계약갱신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좋은 제도를 기존 세입자한테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률을 잠깐 살펴볼 건데, 05년부터 08년도까지는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53%가 상승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이 맞으면서 마이너스 6.6%를 맞이하다가 13년도 9월달부터 저점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부터 16년도까지 10.93%가 올랐고요. 17년부터 19년까지 14.36, 20년 9월까지 2.48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도 같이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뭐 많이 좀 매매가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가 막 떨어질 때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 집을 아무도 안 샀잖아요, 이 시기에. 집을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세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그 원인이었고요. 13년도, 16년도에는 그 집값도 이제 상승 추세를 돌아섰는데도 여전히 전세 물량이, 전세 수요가 많았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쪽 09년에서 12년까지 이 모양이니까 매매가 상승률이 공급자, 건설사에서 공급을 짓겠습니까? 지었다면 미분양인데 아무도 안 짓죠. 아무도 안 지으니까 요 13년에서 16년까지 주택 공급이 없었던 겁니다.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모자르게 되고 전세가 가격 변동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17년부터 19년, 13년부터 16년까지 야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14, 15, 16년도에 건설사들이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게 3년 정도 걸리니까 입주가 언제부터 돼요? 17, 18, 19년부터 입주를 하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화된 기조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볼 때는 매매가 올라갔을 때는 전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매매가가 좀 별로일 때는 전세가 높고, 뭐 이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내용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장 안정에서 매매 시장의 안정은 궁극적으로 전세 시장 안정과 직결된다. 과거와 같은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은 부적절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 수요를 절대로 매매 수요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는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대출을 좀 완화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산시키는, 그래서 공급도 하면서 수요도 분산해 갖고 이런 투트랙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세 수요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도 너 꽉 잡아놓고 매매 수요로 가지 마. 안 풀어줄 거야 라고 하고 대신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한테 임대주택 공급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뭐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런 것들이에요. 단기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확충하겠다. 뭐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단기가 제일 급하니까 이게 1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 전 이 표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임대아파트에 평생 살고 싶습니까? 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까지도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할 그 여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보호 차원에서 서민 그 안정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거지만 중산층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 집 마련 안 하고 너희한테 더 질 좋은 너희한테 더 걸맞는 공공임대를 공급해 줄게 하는 것들은 글쎄요,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향은 약간 다른 거는 같아요. 지금 우리가 38페이지 중에서 16페이지 봤는데 이 내용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다 살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청년주택 등의 1, 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최신 공법인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 검토한다. 그래서 공기를 약 30% 단축한다고 하죠. 18개월 걸릴 거를 12개월 만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표현에 의하면 레고 같다. 뭐 레고 같은 게 맞네요. 이게 어떤 딱딱 정해진 조립식 공법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것들을 운반해 갖고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지을 수 있죠. 약간 내용은 틀립니다만 일기 신도시 할 때 뭐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런 방식 또 약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런 거 있었죠. 중국에서 우한 폐렴 사태 처음 났을 때, 코로나 사태 처음 났을 때 뭐 병원이 모자라니까 병원을 막 열흘인가 2주 만에 이만한 걸 후딱 지었잖아요. 그게 다 모듈러 주택 모듈러 공급 방식, 모듈러 공법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단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이게 뭐 절대로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높이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렇지 않은 거 정도는 뭐 안전성 문제 없이 충분히 이제 검토한 거이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방식은 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전세 수요가 쏟아지는 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 난이 심하니까 공공임대주택보다 전세로 확정지은 공공용 전세주택도 신규 도입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매입 약정 방식으로 중심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는 건설 방식보다는 좀 확실히 효과가 둔감될 수밖에 없다. 설명드렸죠. 이 공공전세주택의 품질 확보, 해서 되게 좋게 하겠다라는 거고, 고품질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4인 가구들 충분한 전용 60에서 85 정도 비중을 확보해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데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요,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니까 당장이. 예. 글쎄요, 평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개인마다 틀리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2,000호 확대합니다. 기존에 6만호였잖아요. 근데 2,000호 확대해서 총 62,000호가 된다고 합니다. LH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좀 있었나 본데 이것도 빨리빨리 착공해서 전세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작게는 뭐 30세대, 40세대, 50세대에서부터 뭐 크면 한 3, 400세대까지 있는데 하여튼 뭐 한 100에서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크지 않은 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공 참여형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용적률 완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제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공급을 하겠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사례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300세대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47세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 뭐 상황마다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색지지구를 추가로 계속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민간 건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공공 지원, 민간 임대를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나 임대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인센티브를 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임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주임법상 소액임차 보증금도 이제 상향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게 되면은 이거 내용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무슨 문제가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보호제도에 의해서 특별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먼저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우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소액 임차인들만 보호해주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 내가 1억 2천만 원짜리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최대 3,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솔직히 서울특별시 기준에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천 미만짜리 전세가 몇 개나 됩니까? 원룸도 지금 다 1억 한 뭐 초중반 정도 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 미만짜리가 별로 없어서 이런 걸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이게 다 차등되고 있어요. 이걸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의 범위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튼간에 전세가 굉장히 전세난 심각하고, 또 정부가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 물량을 바로바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공허한 또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좀 구하고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어떻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